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 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고 해외 증시 대비해서는 부족한 모습인데 다행히 이제 미국이 본격적인 베어마켓 랠리로 가는 것 같아서 우리 시장도 뭐 통계에 의한 부분, 8월에 좋지 않다라는 부분이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약하다는 부분 등을 고려해도 1550선을 한계로 하는 베어마켓 랠리가 완성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큰 추세가 바뀌지는 않지만 적어도 극단적인 하락은 없을 것이다. 저점에서 많이 멀어지면서 다시 저점을 깰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게 3차에 걸쳐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제가 봤을 때 3차도 잘 없고 4차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 통계적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3번에 걸쳐서 계단식 하락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저점을 다지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받고 나서 추세를 돌리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인데 이게 이제 9월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9월 이전에 속도 조절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그러면 기간 조정을 받다가 결과적으로 끝에 내년 초 올해 말 정도에 본격적인 이제 방향을 점검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뭐 지금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논하자면 이 물가 상승이 결국은 기업들이 가장 잘 대응을 하더라. 인플레이션에 해치가 되는 게 주식인데 기업들이 그만큼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잘 대응할수록 이익이 늘어난다. 거기에 최적화된 게 기업이고 그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게 주가다라는 측면에서 이 물가 상승이 주식시장이 과연 악재인가? 뭐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이걸 큰 충격 없이 삭제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그게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도 안 하고 금리도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주식시장이 적당히 버티고 이제 다시 상승을 모색한다라고 하면 이제 가짜 랠리, 돈에 의한 가짜 랠리가 아니라 기업 가치의 개선, 그 가치 개선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실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잘 대응해서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고 그래서 돈을 퍼부어 가지고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가는 즉 개나 소나 다 올라가는 그런 억울한 장세가 아니라 실제 성과를 내고 앞으로 더 성과를 낼 것 같은 기업들 주가가 올라가는 정상적인 시장으로 된다는 거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뭐 데이터에 기반하고 통계에 기반하고 그리고 기업 실적과 가치를 중시하는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드디어 이제 기다리던 장세가 오지 않을까. 물론 지금이 아닌 내년입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테마 타고 오르고 뭐 이런 거 아니 뭐 수익 주는 게 좋은 종목이지 뭐 가치가 좋다고 주가 안 오르면 좋은 종목이냐 뭐 등등의 이런 논리들을 어느 정도 이제 수습을 하고 그런 논리들이 통하지 않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해외 증시 동향을 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반격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19 폭락 당시에 빠르게 수습하고 랠리를 이어갔던 부분이 또 재현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까지 연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조정을 받을 때마다 빠르게 수습하고 다시 올라갔고 이번에도 그 연장선이다라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요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동성을 줄여 나가고 있다. 그런데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건 참 뭐랄까 일본의 그 버블 당시의 어떤 랠리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물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만 만약에 이번에 미국 증시가 다시 올라서 고점을 돌파를 해버린다라고 하면 전제하는데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불패, 주식 투자를 해서 손해 볼 수가 없다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게 되고, 그랬을 때는 앞으로 주식에 자금이 몰리고 빠지지도 않을 거고, 주식시장으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팍팍 긁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나머지 자산들은 형편없어지겠지만 이런 상태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반등이 강하기는 하고 예상보다 또 이전에 보여줬던 패턴들하고 또 유사한 패턴을 보이면서 조금 긍정적인 생각이 들게끔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요 고점을 찍고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죽는, 근데 미국 증시가 과거에도 보면 이 침체 구간에서의 하락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길면 뭐 한 14개월, 짧으면 11개월, 평균적으로 11개월이고, 뭐 그거보다 짧으면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1개월이라고 봤을 때 미국 증시가 고점을 찍고 밀린 시점까지 한 7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여기서 뭐 바로 치고 나가는 건 가능성이 굉장히 낮을 거고, 내년 정도면 수습을 하고 다시 상승을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내년 하반기 정도면. 그래서 그때는 유동성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시장보다는 힘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상황일 거고, 나스닥은 낙폭이 많이 컸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반격이 강하게 나오면서 이 반등이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고 베어마켓 랠리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어지고 다시 연말까지 속도 조절을 하면서 기간 조정까지 받게 되면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물가 상승이란 게 결국 경기 침체를 야기할 만한 통화 정책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당장은 공포지만, 물가 상승률이 꾸준히 이어진다고 하면 실물 자산을 갖고 있고 그 물가 상승 과정에서 수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기업들의 어떤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이 나쁠 리가 없다. 그랬을 때 내년 하반기 정도면 다시 또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은 그렇지만 우리는 미국보다 유동성이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 부족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한 2년 정도까지, 뭐 이미 내린 거 빼면 1년 6개월 정도의 어떤 어려운 시간이 있을 건데, 이것도 실적 위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별로 체감을 못할 겁니다. 나쁘다는 것을. 그래서 한국 증시도 이제 좀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전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해외 증시발로 2550선까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을 때 이제 또 8월의 통계적인 약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그 이후의 흐름이 좋겠느냐. 그리고 지금 8월은 사실 여건으로는 가장 안 좋습니다. 9월 초가 추석이라서 추석 연휴고, 그리고 8월이 통계적 약세니까 이게 여기까지 이어져 가지고 나쁠 수 있다. 근데 8월 초의 흐름은 해외 증시발로 나쁘지 않으니까 신속하게 여기를 찍고 주가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 맞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현금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가망 없는 종목은 정리를 이번에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정리를 하시고 다른 투자처를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가 기간이셔서 대부분 또 휴가를 떠나셨을 건데, 휴가 이후에 또 재정비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는데 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월
8월 중에 상반기는 괜찮지 않을까? 상반기가 아니라 8월의 앞쪽, 예, 앞쪽은 괜찮지 않을까 싶고, 광복절 이후부터 추석까지, 예, 조금 나쁠 만한 환경이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가망 없는 종목들 털어내야 되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대창 솔루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이더스 AI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항상 그렇죠. 경험입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이게 올라갈 리가 없다면서 고집을 부려가지고 포지션을 유지를 했을 텐데, 예, 그래가지고 당한 적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감사히 줄 때 팔고, 예, 정리하고, 그 뒤에도 원래 같으면 한번 들어갈 텐데 또 경험적으로 그렇게 해서 물린 적이 있으니까 딱 끊었습니다. 그러면 한 44만 원 정도까지 만약에 올라가면 그때 한번 해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대창 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요즘 이제 그 태양광 지분 관련해서 그 아주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항상 그렇지만 주식 관련된 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제 제가 주식만 하는 걸 보셨던 분들은 저 자식 맨날 틀리고 뭐 응? 주식 투자해가지고 성과도 제대로 못 내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제가 예전부터 일을 어마어마하게 잘하기로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8인분을 했습니다. 군 업무라는 게 매년 이제 획일화된 거긴 하지만, 그리고 이 8인분의 일을 할 때 보면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을지 훈련이 있으니까 훈련 준비를 하고 뭐 등등 이렇게 미리미리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요 일을 준비를 해 나가서 굉장히 빠른 일 처리와, 예, 그래서 제가 군 전역할 때 그 서점에서 매출 1위를 달성했어요. 그날 저한테 책 선물한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할 때 주식이 아니라 다른 일을 했으면 잘하지 않았을까, 예, 요런 생각인데, 하필 이 주식을 하는 바람에, 이 주식은 진짜 어떤 능력자도 잘하기가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 바뀌고 변수도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요걸 하면서 이제 이 태양광이라든지, 예, 그 태양광 전에 이제 부동산 쪽, 이렇게 이제 좀 시선을 돌려봤는데, 확실히 주식에 비하면 요 일들이, 예, 쉽습니다. 네. 물론 이 일이 뭐 뭐지? 쉽다는 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지, 나름의 또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이 태양광 쪽을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일사량 지도를 보면 여기 경상도 지역과 전라남도 해안 일부 지역의 일사량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일사량과 비례하는 게 뭐냐면 눈이 안 내리는 지역입니다. 겨울에 눈이 내려서 덮어버리면 한 며칠 그냥 발전을 못하니까. 네, 그래서 이 지역이 좀 잘 나오는 편이고, 발전량이. 그리고 뭐 비도 요즘은 잘 안 내리고, 뭐 태풍 지나가는 거는 어느 정도 내구성이 있으니까 괜찮고. 네, 근데 여기를 이제 집중 공략을 하자. 첫 번째, 요런 계획이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지금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그 일시적인 어떤 자금난에 봉착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원자재가 올랐는데 단가는 낮은 걸로 납품하고,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건비도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사실 태양광 지붕 임대 이런 거 별, 예, 관심도 없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뭐
지붕 빌려가지고 막 얼마 된다고 이런데 직접 하시는 건 또 투자비가 크니까 안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일대에 사실은 태양광 발전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나은 자리인데 여기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관심이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자금난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시불로 물론 일시불로 했을 때는 약간의 위험 부담이 존재를 하지만 이 회사가 요 고비를 넘기면 계속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결국은 투자니까.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거를 할 때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이번 고비를 넘기면 앞으로 꾸준히 잘 될 것이다. 요런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일시불은 어떻게 하냐면 연금 불이율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에 350만 원을 받는다. 이걸 20년간 받는다. 요거면 총액이 7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4.6%를 적용해가지고 연금 불이율, 즉 일시불로 한 방에 넣으면 3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총액, 지붕 임대료 총액을 이렇게 한 방에 주는 대신에 깎아가지고 지급을 하니까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또 숨통이 트이고,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은 단가 문제 때문에 납품이 그런데 대창 솔루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앞에 납품을 했던 게 80억이다 그러면 다음번에 이제 130억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고비만 넘기면 다 괜찮아집니다. 물론 고비를 넘겨서 이제 살만해진다고 해서 주가가 오른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회사가 뭐 잘못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없다라기보다는 매우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전반적인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가 좋아지냐면 내년 하반기 정도면 이제 자금에 어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게 대창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이 일대에 있는 회사들의 공통적인 거니까 저는 이제 요 시점에서 지붕 임대를 좀 박차를 가하려고 그럼 투자할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예, 분양시장에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붕 임대만 하면 뭐 괜찮은 거니까. 예, 그게 이제 꼭 이익을 보겠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국가적으로 사실 조선 기자재 업체들에 대한 좀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 업체들은 이번 고비만 넘기면 그래도 계속 업을 이어가면서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사회적으로 기여도 하고 뭐 이렇게 될 건데 요 잠깐의 부분에서 어떤 헤쳐나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저도 분양으로 가게 되면 돈을 조금 벌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제가 먹는 건 다 일단 뒤로 빼고 당장 당장 앞에 해서 이 업체들한테 돈이 들어갔을 때 태양광 투자하는 분들, 분양받아서 투자하는 분들도 좋고, 그리고 요거 소개해 주신 분 소개비도 좋고, 그리고 이 기업은 유동성이 부족할 때 돈이 들어와서 내년까지 버틸 수 있고 내년 하반기까지. 그리고 뭐 한전 같은 경우도 딱히 제가 봤을 땐 손해가 아닌 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인간이 지속 가능한 이런 상황을 만들 때 환경 분야에서 지금 지구 전체 온난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뭐 바다에서 탄소 교환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온실가스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라는 부분이나 아니면 필리핀 화산 폭발이 1700년대에 있었고 소빙하기가 끝나는 과정이라서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뭐 인간이 노력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만 있다면 그것도 지금 어떤 게 정확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이. 그랬을 때 한전에서 지금
아리백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한전에서 받는 이 REC 태양광 발전 관련된 REC가 결코 자기들이 손해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지금 S&P대로 그냥 태양광 발전에 대한 걸 봤는데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송전 손실이 적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한전 입장에서 손해가 아닐 겁니다. 예, 그러면 이 한국전력도 사실은 손해를 보는 건 아닐 거고 모두한테 다 해피한 거고. 근데 이 이해관계라는 게 또 있으니까 업체 같은 경우는 돈을 한 방에 지금 받았으면 좋겠고 투자자들은 한 방에 줬을 때 리스크가 있고 이걸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생각하면 그냥 제가 안 먹거나 덜 먹거나 해서 그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면 된다라는 결론이라서 뭐 이게 이제 제가 요 활동을 통해서 조선 기자재 업체들 여럿을 살려준다면 아니 뭐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서 뭐 죽지는 않겠지만 좀 더 숨통을 틔워준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단순히 내가 돈을 넣어서 수익을 봐야지 이거를 넘어서 가지고 그러면서도 좋은 일까지 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연장선에서 제가 제법 요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창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로 대창솔루션이 필요한 게 지금 작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지붕이나 이런 걸로 조달을 하고 또 일시적으로 이제 수주만 늘리면 선수금을 받는 부분으로 돌아갈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건데 대창솔루션이 가장 시급한 게 이제 자산 재평가입니다. 지금 대창솔루션의 부산, 울산 이렇게 공장이 있는데 요게 지금 장부상이 좀 낮은 수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일단 자산 재평가를 해서 재무 상태를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요게 있고 두 번째는 증자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유상증자를 해서 이제 부채 중에서 악성 부채 같은 건 갚고 악성 부채라는 건 이자율이 낮은 정책 자금이 아니라 이자율이 높은 자금인데 이런 걸 갚아 나가면 운용에 되게 편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2018년에 지금의 EV 첨단 소재 주주 운동을 할 때 이 회사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한 게 이익을 봤던 부분하고 또 하나가 부채가 제법 있지만 대부분 정책 자금이고 2%대라서 1년에 이자 비용이 5%밖에 아니 5% 5억 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속까지는 아니지만 기업이 언젠가는 먹멸하겠지만 그래도 '한참은 유지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섰었는데 그러려면 이제 대창솔루션도 유상증자를 해서 일부 이렇게 이자율이 높은 부채는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단기간에는 주식 투자자들한테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빠지는 자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다른 형태로 이제 그 뭐 연구개발 시설 개선에 투자를 한다든지 요렇게 가면 이제 점점 좋아질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앞으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아마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예, 그랬을 때 요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은 아마 시간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또 큰 금액이 필요한 건 아니고 뭐 한 전체 주식의 20% 이게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길게 보면 이 7% 8% 짜리 부채를 갚아 나가는 거니까 좋을 것이다. 예, 요렇게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증자 리스크는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증자 리스크는 존재를 하지만 그 사업 구조가 굉장히 좋은 게 조선 기자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가가 개선이 되는 시점 내년 하반기부터는 흑자를 낼 것이다. 조선 기자재 쪽에서. 그리고 그 뭐였지? 그 원자력 폐기물 저장 시설 요것도 이게 반응 속도가 느려서 그렇지 사실 세계 1등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컨테이너로 이동을 할 수 있고 적재도 할 수 있고 기존의 핵 폐기물 저장 시설 같은 경우는 요 안에 콘크리트도 들어가고 해 가지고 이 부피에 비해서 안에 넣을 수 있는 자리 이거밖에 안 됩니다. 요만큼인데.
근데 대창솔루션 제품은 주강 방식으로 요렇게 해서 훨씬 공간이 큽니다, 이거보다. 그러니까 뭐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고, 거기서 통째로 이렇게 찍어내고 규격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적재하기도 좋고 이동 운송하기도 좋고 대체할 상품이 없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진짜 터지는 게 지금 캐나다 쪽에서 하고 있고 또 다른 국가들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또그 해외 파트 담당하시는 분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뭐 영업은 잘 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어디에 납품을 해야 되냐면 한국 수력 원자력, 예, 거기다가 납품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거는 진짜 터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1년 반 안에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과 접촉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한 3년인데, 보통 공공기관 납품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간이 한 1년 반 정도 흘렀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모르겠습니다. 타이밍으로 보면 증자를 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아주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근데 증자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산 재평가하고 유상증자를 같이 하면 재무 구조가 확실히 개선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뭐 되게 건방진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제가 요 대창 솔루션 구조를 봤을 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노조고 다른 하나가 이제 시스템인데, 이 노조는 강성 노조처럼 뭐 이렇게 해서 발목을 잡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요 리스크는 이제 잠재적 리스크지. 이 노조 때문에 지금 회사가 안 돌아간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되게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이 노조하고 어떤 문제의 어떤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건데, 앞으로 잘 되기만 하면 사실 정리해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리스크로 크지 않고 잠재적 리스크로 보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아무래도 요 공장이 공업 주요 납품처하고 약간 거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시간차, 그리고 의사 결정의 어떤 속도가 늦어진다라는 부분이나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좀 개선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의지만 있으면 이런 건 다 개선이 되는 게, 꼭 뭐 만나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지금 시스템을 잘 써가지고 그 뭐였지, 사이버 오피스인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냥 의사결정 바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 나가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요 부분에서 이제 느낀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의지만 있으면 개선이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보면 유상증자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 재평가, 유상증자, 그리고 이 시스템 개선까지 하면 대창솔루션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는 제일 좋은 업체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뭐 주가가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3, 4천억 가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가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과연 지금이 저점이냐라고 보면 유상증자를 해도 한 370원 정도를 한계로 보고, 여기 갔다 오고 나면 이제 좀 더 나아지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 유상증자 하지 않으면 지금 가격도 뭐 나쁘지 않다. 예, 실질적인 자산이 그 대창솔루션 울산 공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1,500억 정도 해야 되는데 장부상에는 훨씬 적게 잡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이거 보시면 장부상에 얼마나 잡혀 있는지 보지 않더라도 지금 총 자산이 1,200억입니다. 부채하고 자본을 합쳐가지고. 근데 울산 공장 그게 그만한 평수, 그만한 넓이, 그리고 뭐 울산역 KTX역에 뭐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고속도로 IC 가깝고, 그거 그냥 뭐 쿠팡에 물류센터로만 팔아도 한 1,500억 나올 건데, 이런 걸 좀 현실적으로 자산 재평가를 했을 때 어, 이거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얼마가 잡혀 있는지는 봐야 알겠지만
다른 자산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1,500억인데 1,200억으로 잡혀 있으면 부채 이런 거까지 포함을 한 거니까 총 자산이.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훨씬 나은 지금 가치보다 훨씬 낫지 않나. 요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는 부분은 비중이 크지 않으시면 그냥 두셨다가 혹시라도 유상증자하면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중이 크신 분들은 손실이시면 어쩔 수 없는데 손실이 아닌 경우는 조금 그런 거에 대비해서 비중을 부담 없는 수준까지 줄여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오늘 대창 솔루션 특집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아무튼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내년 하반기까지만 버티면 괜찮을 거고, 그 사이에 이제 비상장 업체들은 많이 무너질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 명의만 바꾸면 회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도 존재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 부채를 생각하니까 못 버틸 것 같으니까. 이런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분명히 괜찮을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그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게 뭐 5천 원짜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해결 못하고 가다 보면 좋은 시기를 놓치면 뭐 잘해야 한 600-700원 되는 거고, 뭐 요런 차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그 나스닥이 반등하면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반등하는데, 요 이면에는 요런 부분도 존재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코로나19가 다시 이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그게 예전처럼 뭐 통제나 아니면 봉쇄나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결국 이 대외 활동이 많이 제한될 것이다. 해외여행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를 것이다. 이런 상태면 또 해외여행 오픈한 국가들 다시 문 닫을 것이다. 그러면 뭐 니들이 뭐 하겠냐, 집에서 뭐 게임이나 하고 인터넷을 두들기고 핸드폰이나 보고 있겠지. 요런 게 요런 게 다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이 내렸고 그 내린 정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추세 상승을 할 가능성은 없다, 당분간은.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하락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요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반등이 있고 조정하면서 이 기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좋은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게 이제 뭐 25만 원대 사서 30만 원이면 한 20% 정도 되니까 20% 정도를 목표로 하는 반등 국면에 나스닥 상승, 카카오 상승, 그리고 그 이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니들 그냥 집에서 하지 뭘 밖에서 뭐 할 거 없어 니네들, 뭐 이런 정서가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내린 거 생각하면 뭐 여기서 올라봤자 물린 분들은 세 발의 피도 안 될 겁니다. 간에 기별도 안 오겠지만 지금 저점 부근에서 잡은 분들 7만 원에서 잡았는데 이게 9만 원까지 반등한다. 수익률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이제 짧은 수익을 접근하는 그런 단기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또 나스닥 진정되고 반등하고 코로나19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 오픈했다 다시 아마 닫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확진자가 주간 기준으로 140만 명이 넘어섰으니까. 그렇게 이제 다시 닫는 국가들이 생기고, 그럼 도대체 정상화가 언제 될 것이냐, 뭐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되면서 주가를 자극을 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부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반등 랠리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서도 어느 정도 먹을 게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마트.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시장 분위기가 개선이 됐으니까 한 번에 끝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한 번 상승하고 숨 고르다가 한 번 더 상승하고 요 패턴을 밟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 실적 전망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휴무만 폐지를 하더라도, 강제 휴무만 폐지를 하더라도 지금
이마트의 연간 매출이 하루에 500억 정도니까 주말 기준. 그러면 52에서 절반. 예. 하루 200억 정도에 52주니까 한 1조 정도 매출이 개선이 될 것이고, 그게 이제 실적에 정확히 반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 쉰다고 해서 그걸로만 끝이 아니라 앞뒤로 또 타격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고,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창궐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온라인 부분에서 성장이 오프라인의 실적 감소를 상쇄를 하고도 남을 것이라서. 네, 그래서 이마트가 한 방 하고 좀 쉬다가 한 번 더까지, 여기 이후로는 모르겠지만 이런 수순까지는 밟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켜보면 지금보다 나은 상황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에 패시브 자금이 계속 그 분배로 인해서 빠지면서 수급적으로 타격을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수급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주가가 여기서 무너지는데 일조를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그리고 최근에는 LG에너지솔루션 개별 종목 선물이 상장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패시브 자금이 또 이동하고, 그리고 MSCI에 편입되면서 또 자금이 빠지는데,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발로 삼성전자가 제일 피해자가 됐는데, 이 피해가 이제 앞으로 나올 건 더 없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다만 이제 이번에 반등 한계치가 65,000원 정도고, 6만 원대 중반부터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근데 이런 기세가 계속 좋아지면 되는데, 이 경기 침체에서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고 증가인데, 반도체에서는 재고 증가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5가지 중에서 나머지 4가지가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 금리 인상, 그리고 유가 상승, 그리고 기업 재고 증가, 그리고 더 기억이 안 나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쥐어짜 보겠습니다. 5가지 중에서 금리 인상, 유가 상승, 재고 증가, 그리고 자산 가격 붕괴. 자산 가격 붕괴도 있었고, 금리 인상도 아직 하고 있고, 유가도 상승했고, 재고도 증가하고, 나머지 하나가 뭐였지? 아무튼 하나 더 있는데,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삼성전자도 직격탄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의 핵심은 결국 반도체 가격인데, 수요와 가격인데, 재고가 증가한다는 부분은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만 원대 중반이고 기세를 이어가면서 6만 원대 후반까지도 갈 수 있지만 이거 이상은 좀 힘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만약에 폭락을 한다라고 하면 교차매매 수요, LG에너지솔루션을 사고 나머지 종목들을 팔면서 균형을 맞추는 이 교차매매 수요 때문에 또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걸 감안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딱히 좋을 게 없다. 반등 한계치 도달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하방에 비해서 이 기대 수익률이 낮은 상태라서 여전히 좋지 않은 상태. 다만 이제 이번에 올라가면 이 갭을, 하락 갭을 채우니까 이 저점 자체는 확인이 되는. 그래서 더 이상 뭐 5만 원대 초반까지 구경할 일은 없을 것이다. 5만 원대 중반이 한계로 그 이하를 구경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에만 위안을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